만약 지금의 애플이 앱 개발사들에게 1년에 앱은 딱 3개까지만 만드시고 수수료는 50% 조금 넘어요. 그리고 눈밖이 나면 앱스토어에서 쫓아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8, 90년대 비디오 게임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절대군주 닌텐도. 하지만 그 절대 권력의 그늘 아래서 눈물을 흘리던 게임사들이 소니라는 구원자를 만났을 때 그 거대한 왕국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닌텐도는 게임사들에게 어떤 갑질을 저질렀길래 충성스럽던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마저 손절하고 떠났던 걸까요? 오늘은 닌텐도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서드파티 잔혹사와 천하통일이 깨진 진짜 이유를 들춰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의 닌텐도가 친절한 기업으로 바뀌었는지 그 전말을 알게 되실 겁니다. 1983년 미국 게임 시장을 멸망시켰던 아타리 쇼크, 시장에 저품질 게임이 넘쳐나 망했던 이 사건을 본 닌텐도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모든 게임의 생사 여탈권을 우리가 주겠다. 즉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는 앞으로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뜻이죠. 닌텐도는 팩 안에 특수칩을 넣어서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게임은 구동조차 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닌텐도가 만들어준 공식 신분증 칩이 팩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게임기 본체가 팩을 무단 침입자로 인식해서 아예 켜주지 않고 무한 재부팅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개발사들에게 지옥 같은 4대 독소 조항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카트리지 독점 생산과 생산비 선불제입니다. 게임팩은 무조건 닌텐도 공장에서만 만들고 그에 따른 생산비는 개발사가 전액 선불로 내기 때문에 게임이 팔리지 않아도 닌텐도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연간 발매 개수를 제한하는 쿼터제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회사라도 1년에 게임을 3개에서 5개 이상 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엄격한 내용 검열입니다. 닌텐도 입맛에 맞지 않는 연출이나 소재는 무조건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물량 조절권을 독점합니다. 팩을 몇만 장 찍어줄지는 닌텐도 마음이고 닌텐도 눈밖에 나면 인기작도 물량을 적게 찍어 고사시켰습니다. 이 독소 조항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1990년 일본 전역을 뒤흔든 국민게임 드래곤 퀘스트 4 발매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작사인 애닉스는 무려 400만 장이 넘는 예약 주문을 받았고 시장에서는 팩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가 애닉스에게 찍어준 초기 물량은 단 130만 장 뿐이었습니다. 애닉스는 제발 팩을 더 찍어달라고 사정했지만 닌텐도는 공장 생산 라인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물량을 딱 잘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죠. 애닉스가 시장을 독식하면 다른 서드파티 게임들의 판매량이 떨어지고 닌텐도 자체 개발 게임의 입지가 줄어들까봐 일부러 물량을 조절한 겁니다. 결국 길거리엔 수백 미터의 줄이 섰고 팩 한 개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오르는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작사인 애닉스는 수백만 장을 더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닌텐도의 손가락 하나에 눈앞에서 수백억 원의 매출을 날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D 게임의 시대가 다가왔고 소니는 용량이 크고 단가가 저렴한 CD롬을 들고 플레이스테이션을 발표하죠. 하지만 닌텐도는 여전히 용량도 작고 비싼 카트리지인 롬팩을 고집합니다. 단순히 로딩 속도가 빨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닌텐도가 챙기던 악마 같은 제조업 마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슈퍼 패미컴 게임팩 하나가 9,800엔에 팔리면 그 속엔 닌텐도가 챙겨가는 거대한 빨대가 꽂혀 있었는데요. 팩 안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칩을 오직 닌텐도에게서만 사야 하는 마스크 롬 구입비 약 15%, 닌텐도 공장에서만 찍어주는 대가인 생산 위탁 로열티 약 15%, 거기에 안 팔릴 때를 대비해 미리 뜯어가는 리스크 회피 요금 약 5%까지. 즉 개발사가 게임을 찍어내려면 팔리기도 전에 전체 매출의 30%가 넘는 막대한 현금이 부품값과 생산비 명목으로 닌텐도 통장에 즉시 입금됐습니다. 개발사는 사활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데 정작 닌텐도는 하드웨어 제조업자 역할로 어마어마한 마진을 통째로 챙기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달콤한 제조업 마진을 닌텐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반면 소니의 CD롬은 장당 제작비가 수천 원에 불과했고 소니는 이 제조업 마진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로열티만 낮게 받았습니다.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닌텐도에게 삥을 뜯기다가 소니를 만났으니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린 셈이었죠. 결국 폭발한 곳은 당대 최고의 RPG 명가 스퀘어였습니다. 스퀘어는 3D 그래픽과 고화질 시네마틱을 넣으려면 닌텐도 64의 롬팩 용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닌텐도를 떠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파이널 판타지 7을 출시하겠다고 전격 선언합니다. 화가 난 닌텐도의 야마우치 히로시 사장은 파판 없이도 닌텐도 콘솔은 잘 팔린다. 나간 녀석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며 독서를 퍼부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이 그야말로 대대적인 대박을 터뜨리자 눈치 보던 국민 게임 드래곤 퀘스트의 애닉스마저 소니로 이적했고 닌텐도를 떠받치던 수많은 서드파티들이 썰물처럼 소니 진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닌텐도는 소니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며 닌텐도의 15년 독점 천하는 허망하게 막을 내립니다. 닌텐도 64와 그 후속작 게임큐브까지 이어진 서드파티 부재의 잔혹사, 이 매운맛 시련을 겪고 나서야 닌텐도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잘해서는 콘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오히려 독점적인 권력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생태계라는 교훈을 닌텐도는 왕좌를 빼앗기고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배운 셈입니다. 이후 닌텐도는 고압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친개발사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날 닌텐도 스위치가 인디게임과 서드파티 제작사들에게 가장 열린 플랫폼이 된 건 과거의 뼈아픈 오만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닌텐도 역사상 최고의 명작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 다운정입니다. 감사합니다.